6월 15일 수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5월 PPI가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며 역대 최고 치서 두 달째 하락했습니다. TD증권은 미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5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3.1로 집계되며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금융시장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48%를 기록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에너지 지불 관련 제재 면제를 12월 5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캐시우드는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며 기술주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정규직 인력 18%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주시하며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과연 내일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JP모간뿐만 아니라 캐피털 이코노믹스, 여기에 골드만삭스까지 0.75%포인트 금리 인상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와 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5% 하락한 33,300선에, S&P 500 지수는 0.3% 떨어진 3,7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이날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와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1% 넘게 빠지며 6,000선 아래로 떨어졌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0.9%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살펴보시죠.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의 충격 여파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무려 1년 7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한때 3%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0.6% 빠진 82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증시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1% 오르면서 3,300선에 근접했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연준의 긴축 우려 속에 1% 넘게 빠지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5%에 근접하며 무려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3년물 국채금리도 한때 3.6%를 돌파하며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센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에 더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둔화되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그렇지만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FOMC를 앞두고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 부각되며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자 매물이 출리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론 와든 상원 의원의 에너지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 언급도 장후반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고요. 이런 변화 요인으로 결국은 나스닥은 0.2% 상승했지만 다우는 0.5% 하락 마감을 하는 등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산 게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지표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의 상생자 물가 지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5%, 특히 가솔린 가격이 8.4% 급등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대체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같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이기는 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장기화 우려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CME 페루아치에서는 6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전일 34.6%에서 9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서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장 후반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이다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변화를 보인 요인은 세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 상원 재정위원회 의장인 론 하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석유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21%의 추가적인 세금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물론 세금 정책의 승인을 위해서는 민주당 50명 전원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관련 부분은 중간선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미래에셋증권 사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부터 살펴보시죠.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오늘장 오라클이 10%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CEO 측은 전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 기술주가 가장 흐름이 좋았는데요. 애플은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애플의 연초 대비 주가 흐름이 대부분의 다른 메가캡 기술주들과 비슷하거나 또 좋기도 하지만 거시적인 불확실성과 또 투자자 심리 등의 영향으로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5년 만에 찍었던 고점으로 앞으로 1년간은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도 1%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JP모간이 아마존을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을 침투하는 마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오늘장 아마존의 경우는 1.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전을 시작한 이후 현지 시간 16일 트위터 직원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장 트위터는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벤치마크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지속 가능한 회복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고요. 오늘장 넷플릭스 1.2% 빠진 채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업체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테슬라는 2%가 오르면서 $662 선에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또 제너럴 모터스도 2.8% 상승했습니다. CEO 메리 바리는 이 주총 행사에서 전기차 전략 가속화를 통해 가능한 많은 전기 트럭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포드도 3.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포드는 잠재적인 안전 결함으로 인해서 전기차 머스탱 마하 2모델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5월 들어서 35대의 비행기를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에 대한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 새로운 787 드림라이너 인도도 아직까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장 보잉이 5% 오르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인력 18%를 감원하겠다고 밝힌 코인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1% 가까이 떨어지며 0.8% 하락 마감했는데요. JP모간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잡았습니다. 올해 가상화폐 시장의 추락과 코인베이스가 투자를 늘렸다는 점이 코인베이스의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JP모간이 로빈후드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장 에너지주 가운데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0.3.7%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또 마라톤 페트롤리엄도 살펴보겠습니다. 0.4%가 올랐는데요. BMO가 마라톤 페트롤리엄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라톤 페트롤리엄의 자사주 매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페덱스가 분기 배당금을 50% 인상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무려 14%가 올랐습니다. 또 페덱스는 헤지펀드 디오쇼와의 합의에 따라서 이사회에 2명을 더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베스트바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설명했고요. 오늘장 베스트바이는 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틸리티주 다음으로는 필수 소비재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중 프록터앤드갬블은 3% 빠지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시티그룹이 펀더멘털이 개선됐다면서 이 노키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UBS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요소가 없다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1.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도이치방크 컨퍼런스에서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요 사업을 통한 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QOS 전자담배 사업을 통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전망했고요. 해당 소식에 필립 모리스 오늘장 0.5%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오펙 플러스의 증산 결정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오늘장에서 WTI는 118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2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얼마 전 터미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업체인 프리포트가 망가진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천연가스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운영 재개 목표일은 향후 90일 이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천연가스는 15%가량 급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두입니다. 양질의 대두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두의 70% 이상이 양호하거나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부족했던 수확량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 중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며칠간 폭염이 예상돼 이번 주에 생산량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대두 0.55% 정도 떨어졌습니다. 1,698센트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밀의 생산량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30%나 늘었고요. 이 품질 역시 매우 좋아졌습니다. 현재 수확된 밀의 31% 이상이 꽤나 고품질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확량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견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늘장 밀 가격 보도록 할게요. 2%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1,050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별다른 소식은 없었는데요. 이 커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요소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대형 공급업체들의 과잉 생산은 커피 가격의 급락을 견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세계적인 경제 위기들은 커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변화 역시 즉각적인 수확량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커피 가격 보도록 할게요. 1%대 올랐습니다. 1.21% 정도 상승해서 226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설탕 알아보겠습니다. 5월 하반기 생산량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그간 우려됐던 설탕의 생산량 전망도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은 설탕 공장들이 설탕과 에탄올의 제조 비율을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연료세 인하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장 설탕 가격 볼게요.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0.32% 정도 오르막길이고요. 18센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농산물로는 원목 알아보겠습니다. 원목은 그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위축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지역 건설업자들은 앞으로 몇 주간 극심한 내림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목 가격의 낙폭이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는 충분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오늘장에서 원목은 올랐습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537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6월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CME의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준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96%라고 합니다. 오늘장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1,81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은도 금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대 떨어지면서 2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알아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팔라듐과 백금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팔라듐은 한때 6개월 만에 최저치인 1,781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1%대 상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은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가격 보도록 할게요. 팔라듐은 1,791달러 선에서 백금은 91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알아보겠습니다. 달러와 구리는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구리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중국 상하이의 재봉쇄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구리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내림폭을 키우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볼게요. 오늘 장에서 2%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4.13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석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중국의 재련소들이 주석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한 결과 이번 주에 기업들이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가격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5% 정도 떨어졌고요. 31,05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락다운에 들어가면 제조업 활동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도 낮아지게 됩니다.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이를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알루미늄 가격 2%대 낙폭 키웠습니다. 2,562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잠시 후에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장 특징 ETF들 알아보시죠. 이날은 중국 관련 ETF와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천연가스와 우라늄 관련 펀드는 하락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하이 소식 짚어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형 의류시장 상인들이 봉쇄 피해가 감당이 안 된다며 들고 나섰습니다. 오랜 동안 도시 전체가 봉쇄됐던 탓에 봄철 성수기 등을 놓치는 등 피해가 커 임대료 면제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장에서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1.02%가량 올랐습니다. 관련하여 이날 중국 관련 ETF가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는 PGJ 펀드인데요. 상위 종목에 들어있는 바이두가 이날 6% 올랐고요. 징뚱닷컴과 알리바바도 6%대 상승 마감했으며 니오는 무려 16%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펀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또 신흥국 펀드 중 중국과 인도에 크게 투자하는 펀드도 올랐습니다. 친디아 펀드, 즉 FNI 펀드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60%, 인도에는 40%가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흥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은 이 펀드가 4% 상승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18% 내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50개 종목이 모두 ADR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위 5종목 오늘장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ICICI 뱅크는 인도의 기업입니다. 인도 2위 상업은행인데요. 오늘장에서 1.34%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8.55% 비중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HDFC 또한 인도의 은행인데 두 종목은 약보합 정도로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인포시스는 인도의 2위 규모의 IT 서비스 업체이자 인도 벤처기업의 상징으로 꼽힙니다. 이날장에서 인포시스는 2%가량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좀 전에 살펴보셨듯 징뚱닷컴과 알리바바도 이날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 ETF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요일 미국 천연가스의 가격은 17%까지도 폭락했는데요. 지난번 텍사스 수출터미널에서 화재로 인해 복구에 몇 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는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90일 이내에 부분 재가동이 가능하고 완전 복구는 올해 말이나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7월물 가격은 $7 선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화재 사건으로 유럽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 내 재고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천연가스 등 에너지 선물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UNG 펀드는 이날 15%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마감가는 $25 선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최근엔 글로벌 에너지 공급난이 화석연료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비교적 다양한 나라에 매장되어 있어서 러시아 채광 비중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가진 나라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원전 가동은 올해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우라늄 가격은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관련하여 우라늄 관련한 노스쇼어의 펀드 URNM은 5%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이 펀드는 원전과 관련한 중소형주 기업들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해당 기업들 주가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나온 이슈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기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미국의 5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3.1로 집계되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5% 급락했습니다. 앞서 전가은 캐스터가 언급해준 것처럼 이 유럽 술출길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내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 가격이 자연스럽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의 첫 번째 이슈 PPI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사실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지금 역대 최고치에서 2달째 꺾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4일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월가 예상에 부합한 수치인데요.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3월보다는 둔화했습니다. PPI는 3월에 전년비 11.5%를, 4월에 10.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 지난 4월의 수치였던 0.4%에서 2배가량 치솟았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식품,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는 0.5%를 상승했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0.6%보다는 낮지만 전월의 0.4%보다는 높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가 FOMC 정례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표됐다고 언급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선행지표로 간주됩니다.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거의 11%에 육박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여름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물가가 역대 최고를 경신한 상황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 5월 PPI가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FOMC 회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3.45%를 돌파하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TD증권, 캐피털 이코노믹스, 골드만, 거기에 JP모건까지 6월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꿨고, 마지막으로 제프리스는 연준이 빠른 긴축을 시행할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 정도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자, 이런 전망까지 나왔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사실 오늘 장중한 때 3.5%에 거의 근접했었습니다. 정말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해당 이슈도 같이 전해주시죠. 장중 10년물 국채금리가 3.45%를 돌파하며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3.48%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한 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10년물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역시 장중에 0.14%포인트 올라 3.42%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채권 매도세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41년 내 최고 수준을 찍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CPI 발표 이후 이번 6월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채권 매도세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채권 시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그 근거로 주택 수요와 소비 심리 둔화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매도세가 채권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점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코인베이스가 직원 18%를 해고하며 가상화폐 혹한기 이 겨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노보그라치 이 가상화폐 시장의 거물이죠.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2만 달러까지 주저앉았는데 과연 마이클 노보그라치의 의견대로 이게 저점이 맞을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아이템은 미국 백악관의 결정입니다. 최근 중국산 소비재 관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당 이슈 짚어주시죠. 미국 백악관이 대중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관세 중 일부가 무책임하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대중관세가 전반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중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 노동자와 주요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할 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이 같은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후 2020년에는 고율 관세 대상을 549개로 줄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이 중 352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줬습니다. 이미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대중관세 인하와 관련해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관련 발언과 보도를 종합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관세 면세 절차를 진행하도록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이 대중관세 방향과 결이 어떻게 바뀔지 좀 집중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이 헤드라인 확인하기 전에 코인베이스 쪽이 가상화폐 내용도 체크해 보시죠. 최근 가상화폐 혹한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지금 직원을 거의 18%가량 해고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규 채용을 당분간 완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직원 18%를 정리해고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 14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의 18%를 해고하게 되면 약 1,100여 명을 자르게 되는 건데요. 코인베이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리며 고용을 늘렸고 현재 총 직원 수는 약 5천여 명입니다. 암스트롱 CEO는 이번 정리해고의 배경으로 가상화폐 혹한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경기 침체가 가상화폐의 겨울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상화폐 겨울이 찾아오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자 신규 채용 계획을 축소한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신규 채용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코인베이스의 경영 조건이 악화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가 밀리면서 올해 들어 79% 하락했고 코인베이스 이용자 수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27% 감소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코인베이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유명 가상자선 거래소인 제미니 역시 전체 직원 10%를 해고했고 로빈후드도 직원 약 9%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 소식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모간 스탠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기술주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에 저장고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또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중에 사우디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증산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모간 스탠리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전망입니다. 기술주의 위협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모간 스탠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 둔화가 기술주의 또 다른 위험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간 스탠리 애널리스트인 메타 마샬과 조 무어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회사들이 향후 1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거시적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단기적인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센터 관련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최고 재무책임자인 데이비드 진스너는 거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텔의 데이터 센터 총괄 매니저인 산드라 리베르는 클라우드 기업에 반도체를 제공하는 서버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지출이 줄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줄고 있어 그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 등의 제조업체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가장 취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앞서 언급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2022년 지출의 상당 부분이 사전에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리스크가 될 이번 지출 변경은 내년에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